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좋은 기업이고 BM이 좋다, 그 다음에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정말 너무 비싸게 사면은 산 매매 행위가 연구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기업도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은 없죠. 그래서 산업이나 아니면 기업이 성숙 단계에 결국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성장을 마친 상태에서의 이익 추정치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명백히 비싼 주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해자가 굳건하고 이익을 높여나갈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정말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좀 너무 센 단어를 썼나요? 광기가 개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기를 정당하기 위한 그런 기적의 논리들이 추가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24만 4천 원의 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뭐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23년에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박순혁 작가라는 분이 좀 이런 그 예상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향후 3년 예상 매출액이라고 해서 23년에는 1조 원, 24년에는 2.25조 원, 5.1조 원, 11.4조 원. 이거 어떻게 산정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뭐 23년에는 비슷하게 맞췄어요. 근데 24년부터가 정말 너무 크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상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 그대로 믿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4분의 1 정도로 하락해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상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뭐 제가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분명히 2차전지 이런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가격에 투자하게 되면은 연구 손실을 보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은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 5 요소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은 걸러내는 그런 필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에 따라서 걸러냈다면은 뭐 그런 주식이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포모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할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PER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직관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R은 특정 기간의 이익을 시가총액을 특정 기간의 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전 1년이나 앞으로 1년 혹은 특정 연도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직전 1년 PER을 보통 TTM, Trailing 12 Months PER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TTM PER은 객관적으로 직전 1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익을 냈을 때 몇 년 만에 저 시총을 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TTM PER의 역수를 구하면은 전체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 대비 수익률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카경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총이 2,908억 원이고, 그다음에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23년 4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12개월 동안 단기 순이익을 합산하면 582억 원이에요. 그래서 TTM PER이 정확히 5입니다. 그래서 얘의 역수를 구하면 20%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 전체 주식을 현재 주가로 매수해가지고 회사를 소유했다라고 가정하면 5년 만에 시총을 회수할 수 있고, 순수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20%가 됩니다.
근데 CDMPR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실적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가에 이런 그 정보가 녹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가 예상이 중요한 거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경영해가지고 기대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고, 향후 1년의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측정 PER을 측정한 게 FPER, 포워드 PER로 표기하고,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다양한 논리를 들어가지고 도출하려고 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어가지고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제 그 커버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아서 FPR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 JYP 같은 경우에는 25년 1월 3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2.41조 원이고, 다음에 25년 기준 순이익 예상치는 1,151억 원입니다. 그래서 25년 이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은 20.9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PER을 보통 이제 자본 수익률이나 아니면 동일 산업의 다른 기업 PER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성하고 비교해서 적정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22에서 23% 정도의 자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시총 대비해가지고 순이익의 비중이 22에서 23%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총이 아니라 그 자본 대비해가지고 22에서 23%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감안하면은 20.93 정도의 멀티플이 그렇게 비싼 멀티플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봐도 이제 21년부터 26년 이제 컨센서스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34.3%, 78.4%, 6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14.5%, 10.5%로 추정돼가지고 충분한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업종인 하이브나 아니면 SM, YG 얘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ROE 측면에서 봤을 때 10% 전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비교하면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PR의 가장 큰 문제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 우리는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한 기업은 저평가되잖아요. 그런 낮은 가격에 정말 성장의 논거가 굉장히 충분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단지 이제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더라도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이 정말 명백하게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비우호적 충격으로 인해서 이익 수준이 낮아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몇 가지 대안적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안적 방법으로 미래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에스워드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내신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영원히 보유한다고 했을 때 얻게 되는 건 뭐냐? 순이익의 흐름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방법론을 DCF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실제 회사가 버는 순이익이 진정한 이익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보다는 순이익을 알아보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순이익을 할인해가지고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방법론을 제가 몇 번 실제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익 추정에 필요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변해도 현재 가치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재 가치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좀
내가 이제 뭐 구체적인 가치를 구했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뿌듯함 이런 거에 넘어서 투자 결정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계속해가지고 팔로우하고 업데이트 해가면서 진짜 진정한 내재 가치에 접근해 간다. 혹은 다른 투자자하고 좀 의사소통하면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 혹은 다른 투자자는 이런 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뭐 좀 검증하는 그런 용도로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BM이 단순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기 위해서 정보가 좀 풍부하게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 환경이 좀 안정적인 그런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0월에 JRP 적정 시총을 산정했던 DCF를 통해서 적정 시총을 산정했던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JRP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제 단일 지표를 앨범 판매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앨범 판매량 역성장에 민감하게 생각해가지고 JRP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지표에 대해서 3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앨범 판매량을 추정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정한 바보다도 더 나쁘게 이제 스트레이키즈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하게 되어버렸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좋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가 BTS급 월드 클래스 스타로 성장해서 전사적인 앨범 성장률이 연 30%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누가 봐도 좀 과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의 경우에 스키즈나 트와이스 앨범 판매가 정체되고 다른 라인업 같은 경우에 연평균 24% 수준의 성장을 보여서 가중 평균했을 때 연 7.2% 성장률 시험, 이게 이제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상정을 했었는데 역성장이 시험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산정할 때 좀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업 확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풀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별 케이스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앨범 판매량하고 이제 세부 매출이 뭐 스트리밍, 콘서트, MD, 기타 매출, 그다음에 광고, 초상권 매출 이렇게 이런 매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하고 좀 관계식을 설정해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할인율 4.8% 정도를 가정해서 적정 시총 18.6조, 6.9조, 그 다음에 5.3조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4.8% 할인율을 가정했는데 이제 연준 이자율 변화 아니면 개별 기업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걸 변동시켰을 때 조금만 변해도 적정 시총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정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 라는 거를 이후 1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BM이 좀 보다 단순하고 변수가 적은 사업에 적용하기 용이한 방법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JRP 같은 경우에 개별 앨범 흥행 여부, 그 다음에 인적 변수,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대외관계 변수 같은 통제하기 너무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DCF 방식으로 내재 가치를 산정한 거는 결과적으로 좀 크게 틀리게 됐다, 다소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서 참고 삼아 가치를 산정하는 그 이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오해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가치 산정 방법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하는데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자본 대비 몇 배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뭘 갖게 된다고 했었죠? 그 기업의 자본의 일정 비율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하고, 이제 이 순자산을 구해서 이게 얼마나 실제 시총하고 차이가 나는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자산을 산정할 때는 장부 가치를 이제 book value라고 하잖아요. 이 장부 가치로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 그리고 뭐 향후 성장 전망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어느 고급 중식집의 재면기하고 동네 짜장면 가게의 재면기는 사실 또 같은 기계를 쓴다고 하면 장부 가치는 동일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실제 창출하는 부가가치 크기는 크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장부 가치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기업의 PBR,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성장의 그런 그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업들의 PBR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밸류가 진정한 가치보다 적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 기업의 PBR이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이제 DNA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본 매치를 잘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그런 기업의 PBR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걸 관찰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의 PBR을 이제 단순 비교하는 거는 성장주를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비슷한 기업들, 그다음에 전체 시장이나 산업의 평균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 가치보다 충분히 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적정 가치를 자연스럽게 회복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워렌 버핏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려고 하기보다 탁월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거를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주식, 우리가 찾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이 기업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싼 가격으로는 할인되지 않고 그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정말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탁월한 주식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실수로 할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활용한다면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투자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